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12주차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채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면, 우리가 이제 재테크하는 것 중에서 주식 투자도 있지만, 이 채권에 관련된 것도 알아두면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 점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권리를 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시장이 무엇인지서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그러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팔게 되면 당연히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자만 주고 나중에 원금을 이제 몇 년 동안에 몇 년 후에 갚겠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이 이제 3년짜리가 있고 국채나 지방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5년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원리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하면서 발행하는 증서를 우리는 이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국채, 그 다음에 뭐 공공채 또는 지방채 이렇게 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산 사람들은 채권자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식회사에서도 주식과 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산 사람을 우리는 또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정부가 거액의 자금을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물론 이제 예산액도 있지만 그 예산 이외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국가가 그런 그 돈을 빌리면서 약속하는 증서 이런 차용 증서 같은 그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국공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이제 그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죠. 예, 어마어마하게 거의 그 채권을 많이 발행한 상태에서 거의 뭐 남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요번에 우리 그 정부를 인수한 그 정권에서도, 뭐, 50조 원을 뭐 다시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돈이 풀어지게 되면 우리 전 차시에서도 배웠듯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물려서. 그래서 돈을 찍어낸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권도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파생되는 효과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갖다가 내놔야 되는데 그냥 그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그 무식한 놈들 때문에 뻐꾸기 날리듯이 무조건 뭐 하겠다. 뭐 지돈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죠? 이런 거 무식한 그런 놈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지금 이제 국가가 지금 요번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채권을 발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백신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다 무상으로 국민들한테 맞춰줬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나랏빚으로 한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거 외에도 뭐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그런 국책 사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17년 현재가 1655조 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2000조 원이 훨배 넘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좀 많이 우리 국가 부채에 대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주식과 사채는 주식회사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앞전 차시에서 주식을 갖다가 왜 사요? 그러게 되면, 먼저 이제 시세 차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경영에 참여하는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즉, 이 주식은 이렇게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사채는 오로지 이자만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이제 같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는 이제 뭐 매년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죠. 아무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원리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금은 사실 이익이 나와야 보통 배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익이 나와도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오든 이익이 나오든 약정한 그 이자에 대한 것은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식과 사채는 전부 다 이 주식회사에서 발행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우리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일단 주식회사에서 주식하고 자, 이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게 되면 아까 세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시세 차익,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배당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의결권,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주식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오로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주식은 한 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주가 100원서부터 시작이 돼서 상한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얘기하고, 사채는요, 한 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좌당 10,000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이 사채는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기란 얘기는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죠. 하지만 이 주식 자체는 만기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음.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되면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 자체가 이 주식 대금을 상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이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는 나중에 만기 시에 돈을 갚아야 되는, 즉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둘 다 이제 이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둘 다 이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는데, 보통 이런 것이 이제 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재테크에 관련된 부분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일단 주식회사가요, 제일 중요한 우량회사에 관련된 것을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우량회사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 재무제표에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를 산 사람과 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산 사람을 이제 보통 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채를 산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채권자들이 회사를 채권단을 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채권단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모든 걸 하게 되면 올스톱을 시켜놓고 이 채권자들이 이 회사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를 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상대금이라든지 또 외상대금 회수라든지 모든 것을 채권자가 관리를 하게 돼요. 일단은 주주는요, 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회사의 채권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주주예요. 근데 사실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 사채권자들 돈 가져가고 나서 주주들이 가져가는 주주의 몫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사채도 회수하기가 힘든데 주주는 더 힘들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주식과 사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주식회사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원금 손실을 입는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박인 경우도 있지만 쪽박 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주식에 반해서는 리스크 부분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매번 이자와 아울러서 이제 상환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개는 이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이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것은 아는데 이 사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채를 구매하고 사채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사이트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종잣돈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량회사를 선택을 해서 주식 투자보다는 안전한 이런 사채 투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목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제 회사가 파산할 때 주식보다 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주식은 이제 휴지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니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채권의 특징에 관련된 거를 잠깐 좀 보자고요. 채권의 특징. 자, 우리 채권의 특징은 이제 장기 증권 정도다. 왜냐하면 이 사채는요, 발행할 때서부터 애초에 보통 이제 3년, 5년, 7년 뭐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환 기간이 좀 길죠. 그리고 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돈식으로 해서 우량회사에서 발행하는 그런 사채들은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량은 대기업들 얘기하는 거죠. 뭐 삼성이나 현대, 뭐 LG, SK 뭐 이런 근데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돈을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뭐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냥 완판입니다. 바로 삽시간에 완판이 돼버리고 보통이 금융기관에서 다 인수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채는 강소기업들에 대한 사채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 강소기업이 사실 부도가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이자 보증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확정 이자예요.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는 매년 뭐 이자를 뭐 은행에서 금리가 2%할 때 보통이 사채 같은 경우는 5%, 뭐 강소기업보다 좀 떨어진다 그러면 10%까지 높은 금리를 투자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력 포인트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정 이자라는 얘기는 고정금리 같은 변동금리의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확정적인 이자를 줘요. 5%면 5%, 매년 몇 프로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보증권이라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채는 상환기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보통이 3579, 뭐 옛날에는 11, 13 뭐 이렇게 나가는데 뭐 9년도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이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3년, 5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한보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자격의 법정 제한이 있어요. 이 사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죠?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행 주체가 주식회사고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나 발행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아무나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상장회사들 이 우리가 이제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행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서 거래할 수가 없고 개인 간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상장회사들이 증권거래소에서 보통 사채를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 차용증서라고 나오는데요. 이 차용증서하고 이거는 채권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차용증서는 하나의 증빙이에요, 증빙. 예를 들어서 차용증서를 처음 보는 학생도 있으니까 돈을 빌리잖아요. A하고 B하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자, B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돈을 갚아야 되고, 이 사람 A는 대여자예요. 그러면 차용증서는 몇 부 작성하게요? 한 부만 작성하는 거예요. 원본. 그래서 대여자가 보관하게끔 되어 있고요. 차의 채무자한테는 사본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원본을 주게 되면 법정에서 차입 채무자가 원본을 파기하게 되면 대여자가 사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각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건데도 모르는 경우가 되면 온팡 돈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 차용 증서는 어떤 거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자 A는 B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못 갚을 때는 민형사상에 뭐 소송을 걸어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고 자 A 대여자 A의 인적 사항과 사인 인감 B 채무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인감 이렇게 해서 한 부만 작성해서 대여자가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차용증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차용증서를 A가 B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B가 돈을 안 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돈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뭐 여기에서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하게 되면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되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A는 어떻게 되냐면요. B가 지금 채무를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소송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돈 받을 기간까지의 이자, 기간 이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원금과 또 애초에 있었던 이자까지를 다 다시 B에다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소송이 거의다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A는 B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 가압류할 수도 있고요. 또 경매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B가 돈 빌리는 놈들이 자기 재산이 있을까요?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자기 집 와이프나 외부 사람들한테 다 돌려놓고 하는 놈들이 많아요. 악질적인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실무했을 때도 보면 부부하고 일부러 이혼까지 해놓고 다 부부한테 다 넘겨놓은 그런 상태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압류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도 6개월 이내에 관련돼서 다 돌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심 파기하고 내가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소송 제기해서 다 받아낼 수 있는 법들이 이제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민사소송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한부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체에는 만기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체를 발행할 때는 발행 요건도 되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채권 같은 경우 아까 있었잖아요. 사채권 우리 그 양식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채권은요, 아까 차용증서하고 좀 달라요. 이 차용증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상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이 사채권 자체가 법적 구속력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바로 경매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부도음이라든지 부도수표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로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바로 경매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채권의 분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이 발행 주체, 또 상환 기간, 또 이자 지급 방법, 보증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채권을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발행 주체예요. 주체에 따라서 누가 발행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국가가 발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국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지방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재정적인 적자를 보존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이 중앙정부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이 이제 뭐 여러분 요번 같은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나눠주게 되고요. 또 일부 지방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액을 본 사람들한테 또 별도로 주고 그랬잖아요. 뭐 경기도권 내에 뭐 이재명 그 정부의 이재명 그 정치하시는 분이 경기도 도민한테 주고, 또 다른 지방들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주기 위해서 지방채 같은 그런 부분을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또 경제 안정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개념에서 발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설립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특수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자금에 관련된 거,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이건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사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갚아주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상환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초과되면서 5년 이하에 관련된 건 이제 중기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이 넘어가는 것은 장기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자를 이제 우리가 사채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채를 구매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가 지급 방법별로 보게 되면 이표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표채는 매달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 거기다 그 사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표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이자를 떼고서 미리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내가 1,000만 원을, 자, 제가 지금 사채를 구매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채다. 그래서 회사에서 1,0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자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9,700만 원을 실제로 내가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00만 원을 미리 이자를 받았다 하고 싸게 9,700만 원에 구매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의 이자를 내가 미리 받고 난 후에 원금을 내가 주고 나서 사채를 구매하는 경우가 보통 할인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 이자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액면 이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여기다 이제 액면 할인으로 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복리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이자를 내가 원금하고 그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인데 이자를 내가 받지 않고 이자가 계속 복리로 굴러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 이자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엄청나게 크게 되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이 달리채 같은 경우는 복리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롭게. 복리는 원금 이자에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새로운 이자라고 같이 합쳐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달리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해에 해당하는 이자만 계산하는 달리하고 복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로 해서 이자를 계산을 하는 게 달리채다. 그 다음에 이제 거치제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3년 거치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이자가 없어요. 3년이 지난 다음서부터 이자가 붙어가는 형태가 되는 게 이제 거치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이 우리가 이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달린채, 거치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사채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에 대한 유무. 보증이란 얘기는 누군가, 나 이 사람을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이 사람이 못 갚는 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거죠. 아무튼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보증채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 상환하는 발행회사 이외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죠. 자, A가 발행회사예요. 자, 발행회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투자자죠. 갑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고 여기는 C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투자자가 A한테 그럽니다. 야, 너 이 사채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내가 못 갚게 되면 C가 너한테 갚아줄 거야. 이런 얘기죠. 얘가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되는 거죠. 그죠? 보증하는 채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제 정부가 주체인 경우에는 뭐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그런 경우가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보증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없는 거죠. 시 자체가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는 이제 그 무보증채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있죠. 뭐 정부는 뭐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국공채나 공채나. 하지만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회사가 파산을 당하게 되면 휴지가 되거나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학과를 전공한 친구들이 우량 회사를 선별하는 재무제표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회계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액면이자, 우리가 이제 채권의 양식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채권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자율이 지금 한 15% 지금 나와 있죠? 15% 그 글씨가 작아서 겨냥이다 이런 얘기는 샘플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10,000원짜리 사채 한 좌당 10,000원이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죠. 그죠? 요런 그 10,000원짜리 한 장당 10,0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좌당 10,000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변동금리냐 아니면 고정금리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정금리 형태로 취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4%다. 뭐 근데 여기는 지금 15%니까 뭐 15%로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는 금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금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것이 바로 변동금리 채권이다. 자, 요거 지금 나온 게 이제 정부가 발행한 국채다, 국채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주식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식회사에 관련된 로고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가 누구냐에 대한 대상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사모 발행이라고 하는 거와 공모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이제 A라는 발행회사가 있어요. 자, A라는 발행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발행회사가 제3자한테 사실은 이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됐을 때, 제3자가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채가 A 발행하는 하는 회사가 투자자들을 갖다 미리 교섭을 해놔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0억만큼의 사채를 발행할 건데 저희 회사 좀 사채를 좀 여러분들이 구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특정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니네들 내가 사채 내가 사줄게. 이렇게 우리가 사채에 대해서 구매를 하겠다면서 이 사람들한테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사모 발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게 되겠죠. 이 사람들만 아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공모 발행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A가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 일반인들한테 사채를 발행합니다. 라고 경제신문지나 선전 같은 걸 하면 일반인들이 그 사채를 구매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모 발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 발행하고 공모 발행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이, 이제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모 발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상장기업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공모 발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 발행은 발행을 직접 해서, 이 사채를, 어떻게 돼요? 뭐 일간지라든지 경제신문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탑재를 여러 차례 해놓고 나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다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 보험 이런 회사에다가 내가 지금 사채를 발행할 거니까 이 사채 좀 팔아줘라. 뭐 하고서 이제 수수료 띄고서 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발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직접 판매를 나서는 것은 직접 발행. 간접 발행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잠깐 보면 소액채권 거래 제도가 있어요. 사실 이 소액채권 제도가 상당히 우리 그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소액채권 거래 제도라는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국민들 모두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구매를 해야 돼요. 국채는 이 가액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 10억에 해당하는 국채를 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5억짜리다 그러면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국채를 사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만기가 5년짜리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0억일 때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자 국채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사게 되면 부동산을 이나 동산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사게 되는데 사실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이 없거나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3천만 원을 묶일 수가 없잖아요. 몇 년? 5년. 또 금리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의 돈을 주고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환매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채권을 갖다가 국채를 사고 나서 팔게 되면 손해거든요. 보통이 한 2,500. 이 정도 까인단 말이에요. 500만 원만큼 손해를 보고서 판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헌법으로 딱 정해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이 500만 원만큼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뭐 이런 그 회계 절차도 있고요. 그만큼에 대해서 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법으로 다 만들어 놓은 형태가 돼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누가 하냐면요. 법무사들이 다 이 채권 장사를 해요. 그러면서 수수료 외에 이런 채권을 판매하고 또 그거에 대한 수수료, 또 차익 이런 것들을 법무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안 그러면 개인이 직접 판매를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동산이잖아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채권을 구입해야 되고요. 또 부동산, 집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채권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소액 채권에 대한 거래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있어서 그런 채권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금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액 국공채 거래제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액 채권 거래제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이 이런 국채를 발행하는 데 기간이 보통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뭐 여기 보시다시피 반강제다라고 하는데 그냥 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매할 때는 무조건 채권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자마자 환매를 하면서 그 손실을 보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뭐 조세다 이렇게 이제 말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이번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한 그 투자를 하면서 재테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2% 금융권에서 은행들에서 2% 이자를 줄 때 보통 이 사채, 회사채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금리가 높다 그랬잖아요. 보통이 한 5% 정도에서 많게는 뭐 15%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보통 이 사채 같은 거를 투자하는 사람은 뭐 몇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억 이렇게 돼요. 최소 1억 정도에서 뭐 100억, 뭐 200억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테이지가 5%, 15%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채, 회사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크다. 우리가 이제 왜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월세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월세를 냈니 안 냈니, 건물이 뭐 어디가 뭐 부셔지고 망가졌어요, 이런 거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사채 투자하고 나서 우리가 그 부를 갖다 축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임대 사업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죠. 그죠? 물론 이제 자기 건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채를 구매를 하게 되면 금리가 세고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채권의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권은 뭘 받기 위해서 내가 사채를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채라든지 또는 국채나 또는 공채 또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당이라든지 매매 차익, 이게 이제 주식에 관련된 메리트라고 봤을 때, 채권은 즉 우리가 회사채라든지 국채, 공채 이런 것 등은 액면 이자, 매년마다 이자를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또 이 사채를 할인해서 내가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하면서의 내가 혜택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사채는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또 제3자한테 매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처럼 뭐 사고팔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매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우리 12주차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채에 대해서도 좀 더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가지고 많이는 말고 한 100에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뭐 1000만 원 미만 원 정도에서 사채를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몇 년만, 보통이 한 3년, 5년 동안 그냥 여유자금 묻어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니까 좋은 그 재테크에 재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이 만기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만기는 말 그대로 만기에 되게 되면 받는 이자 수익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 3년에 15%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총 15%를 받으니까 나누기 하면 1년에 몇 프로, 5%씩 이자를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마다 받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효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리로 이자를 받는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자를 몇 프로 정도 받느냐. 복리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액면 이자는 2%지만 복리로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을 우리는 이제 실효 수익률이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2%다. 근데 실제로 받는 금액이 3.5%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이제 실효 수익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좋은 얘기, 채권에 대한 좋은 얘기, 또 주식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 투자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위험,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개념에 대한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만기일에 원리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금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원리금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나 또 지방채 같은 경우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위험 리스크는 좀 덜하죠. 하지만 이자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를 준다라고 하면 국채는 2% 이거밖에 안 돼요. 2에서 많아봐야 5%도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왕이면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금리가 높은 데다 투자하지 이런 데다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으면 나중에 원금도 회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 채권 투자의 위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그런 위험성 이런 부분이 이제 채권 투자의 위험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채권 위험의 리스크 부분에 관련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식회사가 사채 발행해놓고 채권자한테 이자 주기로 해놓고 나서 뭐예요? 이자 못 주는 거예요. 왜? 주식회사가 실적이 안 좋고요. 매출도 안 좋고 조만간에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위험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 위험이 있어요. 이 채권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채권은 기준금리, 즉 금리, 은행에서 주는 금리하고 반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채권 이자는 떨어져요. 채권의 그 금리라든지 메리트는 떨어진다.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채권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발행한 그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들 금액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미국이 발행한 채권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야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귀를 바짝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은행이. 그래서 미국보다는 우리가 많이 줘야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그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금리 올린다 하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에 금리를 이제 여러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금리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투자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재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그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채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보다 높아서 이자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사채는 어떻게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다 뭐 해요? 저축하려고 하거든요.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채권도 구매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헐값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재투자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또 우리 국가의 그 기준금리나 이런 금리가 막 올라가게 되면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현금화 시키는데 애를 먹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안 팔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채권을 내놨는데 채권이 안 팔려. 이게 어떻게 돼요?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물가가
막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물 가격, 뭐 우리가 부동산 같은 데다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에 집어넣어봐야 이자도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경제하에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금을 산다거나 실물 자산을 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돈의 값어치도 떨어지는데 채권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의 위험도 있죠. 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 기준점이 되거나 또 뭐, 엔화도 있고 또 위안화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달러가, 환율이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채권의 가치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의 상환, 뭐, 우리가 만기 전에 사채를 갖다가 상환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이 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회사에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근데 금리가 낮은 거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봐야 돈도 안 돼. 그러면 뭘 한다? 사채를 상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어떻게 돼요? 상환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금리보다도 높아서 사채를 샀는데 회사가 그거 갚을 테니까 가져오셔 이렇게 돼버리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환하면서의 내가 그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수익 상환에 대한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채권에 대한 거와 금리, 이 부분에 대한 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그 뉴스를 보시게 되면, 자,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와야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그죠? 최근에서도 0.25%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은 떨어져요, 금리가.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 모든 게 우리가 이 경기 변동에서도 보게 되면 알다시피 이런 식의 리듬을 탄단 말이에요. 자, 채권도 올라가는 점이 있으면 내려가는 점이 있고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반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 채권은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기준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여기가 이 저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이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채권과 금리의 관계는 여기에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뉴스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무엇을 구매를 해야 된다? 채권을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빨리 채권을 뭐 해야 돼요? 환매를 해야 된다.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이 주기점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팔고 사고 어느 시점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환매를 하고 빠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선수처럼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금리와 채권의 관계는 역의 관계다. 역이란 얘기는 반대로 이런 얘기거든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의 수익률과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재테크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경제 뉴스를 많이 보라 이런 얘기가 금리 또 채권 이런 그 둘의 관계, 상관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리하고 채권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채권은 떨어져요. 그러면 채권이 떨어지니까 이때 채권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채권을 사는 경우. 음. 그래서 금리가 가장 높을 때 채권은 바닥을 쳐요. 채권은 맨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때 채권을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리가 바닥을 치게 되면 이때 채권을 뭐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의 투자 전략을 잠깐 보시면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했죠?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은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둘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언제 시점에 채권을 사야 되고 또 언제 시점에 내가 금리가 움직이니까 저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서 딱 존재를 하게 된다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거죠. 기본 베이스예요. 그냥 당연히 구구단 같은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 앞서가는 재테크의 1인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한 매력,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금리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또 이런 유동성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자를 받고, 또, 현금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고정금리로 내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사채 같은 경우에 정보는 어디에서 하느냐. 제가 여기 페이지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또 구매도 할 수 있고요. 매매 관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동향이라든지 또 어떤 사채가 지금 나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시장에 대한 그래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매매까지도 다 가능하니까 이 사이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회원 가입하게 되면 사채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